네, 안녕하십니까.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보죠. 류미리 보도본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확진자 수 보니까 지역 발생 93명, 해외 유입 21명, 그래서 총 114명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지역 감염으로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오늘은 그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와는 지난주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그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면 이번 주는 뭐 가족이라든지 지인, 요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이제 전파가 많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포천의 추산초등학교라든지 성남의 분당중학교 이렇게 학교를 중심으로 1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강남의 럭키사우나라는 곳에서 1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네. 또 대구에선 교회에서 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금 분포가 퍼져 있지만 계속해서 집단 감염 소규모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 관련해서도 코로나19 환자가 나오고 있어서 잠시 후에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할로윈데이인데요. 클럽들이 문을 닫겠다, 그리고 단속도 철저히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심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 할로윈데이를 집에서 즐기려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상황이 위급하다 보니까 신중하게 좀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파티 용품을 이제 직접 구매를 해서 집에서 이제 즐기려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관련 용품이 온라인에서 지금 지난해 대비 200% 급증했다라는 집계가 있습니다. 홈파티 용품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초라든지 아니면 예. 코스튬, 복장 같은 것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홈파티가 많이 늘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코스튬, 이 복장 같은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돌아다니는 옷들은 많이 줄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밖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은 줄었고 안에서 입을 수 있는 옷, 뭐 파자마 파티 같은 네. 경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잠옷의 판매량이 53% 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아무래도 할로윈을 즐기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로도 잡히는군요. 네, 그 문화가.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세계 상황 저희가 계속해서 요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중에 절반이 유럽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50만 명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고 그중에 절반 25만 명이 유럽 대륙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이렇게 네.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도 뭐 여전히 8만 명 이상 나오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4만 7천 명, 이제 5만 명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탈리아라든지 영국, 뭐 스페인, 벨기에 같은 나라도 2만 명 이상 하루에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봉쇄 조치가 이뤄지고 있기는 한데 이런 확진자 수가 계속 줄지는 않고 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쇄 조치가 프랑스, 독일 이런 곳들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워낙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더 선제적으로 할 수는 없었을까? 맞습니다. 좀 일찍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런 봉쇄 조치가 시행이 되면 유럽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앞서 그 1차 대유행 때에도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유럽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봉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효과가 굉장히 잘 드러난 반면에 유럽이라는 국가들을 보면은 사실상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봉쇄를 어느 한 나라만 한다고 해서 방역이 철저하게 지켜진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통금 시간이 있어서 예. 밤 사이에는 움직일 수가 없는데 뭐 식당도 9시면 문을 닫으니까 이를 고려해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찍 좀 만나서 더 오래 놀자라는 문화가 이미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8시에 만나서 한 10시, 11시까지 놀 것을 네. 6시부터 만나서 놀 건 다 노는 거죠. 통금 시간만 지키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는 학교 갈 때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은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냥 정말 자유롭게 호흡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통해서 충분히 전파가 이뤄질 수도 있는데 이런 구멍들이 여전히 있고 또 이렇게 볼키스하는 문화도 여전히 마스크 없는 채로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들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죠. 보는 그렇게 거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일상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요양병원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출입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드나드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요새 이곳에서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부산의 해뜰라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원인을 좀 파악을 해봤더니 마스크를 잘 쓰고 있지 않았고 그리고 외부 출입을 통제를 했지만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동선이 겹치고 또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드러났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호자들이 출입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생활 수칙 같은 것들도 다 관리가 소홀하게 됐다라는 게 드러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몸 생활이 이제 불편해서 몸을 잘 가두지 못하시는 분들을 팔다리를 침대에 묶어둔다든지 네. 아니면 휠체어에 몸을 아예 칭칭 감아둔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지금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관리가 되지 않고 보호자의 눈이 없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냥 편하게 쉽게 막 하려는 그런 꼼수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KBS에서 관련 보도들이 나와서 저도 유심히 보긴 했는데 사실 입원한 환자를 잘 돌봐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이런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앞으로 실태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신체적인 학대 말고도 지원금을 유용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는 그런 분들이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뭐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뭐 직원들이 개인 계좌로 빼돌린다거나 아니면은 그 병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산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또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있지도 않는 환자를 만들어내서 이름을 유령으로 올려서 각종 뭐 지원금을 타쓰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그런 비도덕적인 상황들이 감시가 없는 틈을 타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이번에 드러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잠정 중단했었죠. 여행과 숙박과 관련된 할인권을 지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은 만큼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부터 사실 여행이 많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국내 여행도 한 여름 휴가 이후부터 조금씩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업종의 그 피해 규모만 봤을 때는 9조 원 가량 된다라는 예상이 나왔고요. 또 여행뿐만 아니라 뭐 호텔 그리고 숙박업소, 테마파크, 뭐 마이스 업계도 다 타격을 입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서는 이에 종사하고 있는 30만 명 가량의 대상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사업체로 보면은 3만 3천여 개의 사업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 지속적으로 우리 좀 살 수 있게 뭐 바우처라든지 아니면 쿠폰을 좀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계속해서 해왔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걸 물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네, 물론 세부적인 상황을 직접 좀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큰 틀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투어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인 쿠폰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막으로 아마 주소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예약 상품, 여행 상품을 예약하고 이제 결제를 하면은 30%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12월 24일까지가 적용이 되고, 그래서 그 이전에 미리 결제가 다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히 이번에 문체부에서는 이것 업체를 선정하는 데 굉장히 고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도 굉장히 분산을 했고 그리고 교통수단도 뭐 버스라든지 기차 이런 것에만 한정 짓지 않고 비행기 그리고 요트까지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여러 곳을 둘러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주말 외식도 쿠폰을 지급을 하는데요. 한 번에 2만 원씩 결제를 했을 때 세 번까지 결제를 하고 네 번째 결제를 했을 때 이제 1만 원을 환급을 해주는데요. 뭐 캐시백이라든지 아니면은 청구 할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 이제 식비로 결제를 하시면은 그렇게 청구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별로 이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유흥 주점이나 또 구내식당은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요새 또 배달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실 때는 현장 결제를 한 경우에는 가능하니까요. 선결제 말고 현장 결제요. 그렇죠. 네. 현장에서 결제하시면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말 외식 4회차 때 10,000원을 환급해주는 이게 좀 끌려서 주말에 좀 외식을 해봐야 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류미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이 11시 정각 24초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잠시 후에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예,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3명입니다. 그 가운데 수도권의 환자는 72명이며 비수도권 지역은 21명입니다. 어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의 감염 확산세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국내 발생이 90명 전후로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은 70명 내외, 비수도권은 20명 내외로 나타나는 등 지난주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모임과 직장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이후 국민들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재개되며 이동량 지표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현재 위중증 환자는 51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바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140여 개를 가지고 있어 중환자 치료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매일 200여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중환자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치명률도 현재까지는 1.75%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의료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추적과 억제 상황에 비해 감염 전파 속도가 약간 더 빠른 상황으로 판단되며 아직은 급격한 대규모 확산은 억제하고 있으나 언제 어디서든 유행이 다시 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국민들께서 일상과 경제 활동을 보장받고 지속 가능한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생활 방역을 위해 힘써 주셔야 한다는 점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감염 취약 시설과 고위험 시설에서의 방역 관리를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정신병원 폐쇄병동 등 전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감염 취약 시설에 선제 검사를 실시하여 3,200여 개소 총 9만 7천여 명에 대해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1명의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부산 지역도 감염 취약 시설의 종사자나 이용자 약 2만 3천여 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1명의 확진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군대 입대 장병에 대한 검사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말 돌아오는 할로윈데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클럽 등 고위험 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이용 인원 제한, 시간제 운영,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살필 예정입니다. 특히 한 번이라도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집합 금지나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번 할로윈데이 때에는 가급적 대규모 파티나 행사는 자제하시고 특히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식사문화 개선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개선이 시급한 3대 과제를 발굴하고 이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3대 개선과제를 실천하는 안심식당 총 1만 6천여 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안심식당 정보를 공개하는 등 홍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꼭 지켜야 할 방역수칙과 식사 문화가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식사 문화 개선에 적합한 식기도 발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는 덜어요 캠페인과 대국민 인증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방송사와 공동으로 방송 캠페인을 추진하여 식사 문화 개선이 정착되고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식점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식사를 하지 않으실 때에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여러 사람과 음식을 나눠 먹을 때에는 꼭 덜어서 먹는 문화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을 맞아 단풍놀이 등의 야외 활동이나 모임이 늘어나고 종교 활동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의 거리두기 1단계 생활방역 수준에서 환자 발생을 안정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코로나19의 장기화 시대에서 코로나19와 공존하는 가장 좋은 대응 방안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곳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과 노래방, 콜센터, 학원, 음식점, 실내 체육시설 등 이미 위험성이 알려진 다중이용시설들, 그리고 친목 모임과 직장 등의 일상적인 생활 공간들입니다. 이러한 생활 공간에서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 개개인의 노력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집 밖으로 외출하실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시고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운동이나 식사 등 활동을 하실 때에는 각별하게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밀집하거나 밀폐된 공간의 출입은 자제해 주시고 이러한 공간에서 노래나 운동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더욱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순영 카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신규 확진자가 114명이 나왔습니다. 사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 자릿수대가 이대로 이제 자리 잡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뭐 동감합니다. 지금 12일 날 1단계로 완화한 이후로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예. 계속 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 100명 전후로 네. 나왔었는데 실제 지금 지난 사흘간이라고 그러셨지만 그 전에는 뭐 119명도 있었고 10월 25일이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미미하지만 증가 추세에 있고 우리가 아마 100명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관리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이것이 좀 위험한 것이 특히 서울 수도권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아주 산발적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또 요양시설이라든지 요양병원, 재활병원 같은 데서의 감염이 아직도 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통제가 우선되어야만 이 환자의 발생 내용이 네. 우리가 의료 체제들이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 방역 당국도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게 지금 100명이냐 200명이냐 이런 문제가 예.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으로 방역을 잘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이고 지금 2단계 하고 있던 방역 지침하고는 상당히 그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요. 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올 겨울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간다고 보면은 지속 가능하면서 환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우리 의료 체제를 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강화를 시켜야 되고 예. 여러 가지 방역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절적 요인 얘기하잖아요. 겨울이 다가오고 하면 지금 이미 신규 확진자 100명대는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나중에 12월 되고 1월 되면 뭐 신규 확진자가 한 300명대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익숙해졌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무서운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신규 확진 환자가 50명 미만 혹은 뭐 50명에서 100명 사이 나왔을 때는 100명 이상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면서 놀랐었죠. 아 이거 조심해야 네. 되겠다 그래서 뭐
하기로 했던 외출을 취소하고 그리고 주말 약속 같은 거 취소하고 주말 나들이 같은 거 취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절이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방역 당국도 100명 정도는 관리 가능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있고 시민들도 100명 정도 나오는 건 이건 뭐 별로 괜찮은가 정도는 보다라고 괜찮지 생각을 않을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금 백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상황이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그 강남 성심병원의 이재갑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데 네. 감염병 전문가시죠. 네, 감염병 전문가시죠. 이재갑 교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확진 환자가 100명 정도에서 나오는 게 통제 가능하다라고 하지만은 그 100명이 계속 나오면 100명 중에는 분명히 고위험군이 포함되어 있고 그 고위험군은 중증이나 위중으로 이어져서 의료 체계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근데 이미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는 지금 지금 현재 중환자실 상황 어떻습니까? 경기도는 지금 중환자실 포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전국의 중환자실 가동률이 5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계속해서 그 노인 요양보호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고위험군 있는 정신병원 등에서 확진 환자들이 쏟아지면서 중환자실이 지금 하나둘씩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는 이미 포화 상태고 네. 서울은 조금 여력이 있는 상태지만은 이 추세대로 가면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서울도 채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계획대로 중환자실을 빨리빨리 늘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는 뭐 100명 나오니까 통제가 가능하겠더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그러다가 제대로 처치를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의료 체계가 감당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 일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요? 자, 지금 100명 정도는 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명이나 300명 이런 식으로 늘어날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라면 우리가 8월 말에 하루 신규 확진 환자가 400명에 가까운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다시 재현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상황이 재현이 되면은 두 가지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낮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딱 코로나 확진 환자가 생겼을 때 경증인지 중증인지를 빨리 구분을 한 다음에 중증은 중증대로 빨리 병원 중환자실에서 처치를 하고 경증은 경증대로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를 해서 추가 감염을 막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중증 환자가 갈 곳이 없어서 갈 곳이 없거나 중증 환자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대기를 하는 상황에서 마치 2월, 3월에 대구에서 벌어진 일처럼 사망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중증으로 분류가 되어서 어디든지 빨리 병원에 들어가서 처치를 받으셔야 될 분인데도 불구하고 중환자실이 비어 있지 않으니까 네. 제때 처치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도권에서 200명, 300명 정도 수준의 신규 확진 환자가 뭐 계속 발생을 한다면은 충분히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지금 이미 유럽에서는 의료 체계 붕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확진 환자들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망률 추이가 높아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간 한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 1차 유행 때 쌓였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2차 유행 때는 확진 환자가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정도는 사망률에 아닐 것이다. 미치는 영향은 적을 예.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확진 환자가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그 많이 쏟아지는 확진 환자 속에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어르신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분들이 이제 위중 환자나 중증 환자가 되어가지고 병원으로 밀려 들어오니까 이제 병원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처치를 하지 못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예. 지금 강양구 기자가 얘기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수님이 덧붙이실 의견은 있으십니까? 뭐 지금 현재 상황이 완전 동감합니다. 지금 예. 유럽의 상황을 보면은 이 바이러스가 뭐 더 위험해졌거나 전파력이 강해졌거나 혹은 더 독성이 강해졌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의료 체제의 붕괴라는 것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사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대구에서도 벌써 3월 달에 경험했던 일들이고요. 이게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데에서도 그 좋은 의료 체계이면서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많아지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 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위중증 환자 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야 될 것이고 예. 또 위중증 환자가 사망으로 가지 않게끔 그 통제, 의료 체제를 어떻게든지
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 내년까지도 가야 되는데 예. 그럼 내년 예산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의료 체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늘어나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 내용 뭐 제가 거기까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들은 바로는 그다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예산은 많이 투입을 하지만 뭐 지금 연구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예. 들어가 있고 실제 병상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시설이나 인력 부분이요. 시설이나 인력뿐만 아니라 예. 지금 중증 환자를 하기 위한 중환자실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많은 돈과 시설과 또 시간과 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의대생 확충하는 문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국시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이 네. 위험한데 지금 이렇게 대처해도 될 것인가 하는 좀 위험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네. 덧붙이면은요. 이제 그 확진 환자들이 많이 쏟아지게 되면은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병원 입장에서는 급성 맹장 네.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있어요. 일반 환자들 경우에 코로나19 환자가 코로나19 아니라 환자가 아니라 일반 환자들의 환자. 경우에 급성 맹장으로 긴급하게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간단한 시술이긴 합니다만은 수술을 빨리 받아야 이 환자가 살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죠. 네. 그런데 이분이 코로나19 의심 환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역사회 코로나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지면은 그러면 병원은 병원의 다른 환자들의 안전,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료를 볼 수 없는 거잖아요. 3시간, 4시간 정도 진료를 못 보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많게는 뭐 8시간, 네. 10시간까지도 그러면은 그 사이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죠. 이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건 뭐 동의합니다. 지금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올 겨울에 과연 그 호흡기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일반 환자들이요? 일반 환자들이 예. 코로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 증상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고령자거나 기저질환이신 분은 상당히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진단검사 음성을 요구하게 되면 그 예. 결과 나올 때까지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되고 일단 응급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코로나가 아닌 다른 데 진료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네. 올겨울엔 특히 고령자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먼저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으셔서 음성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병원을 다음 가시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그 봅니다. 검사가 결과 나오는 한 4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도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충분히 상황이 그럴 수 있죠. 있는 예, 그러니까 거죠. 이 보통 예. 일반 사람들은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네, 고령자. 실제 고령자거나 면역력이 네. 떨어져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옛날에 네, 이식을 받았던 네, 네, 사람들은 네. 평생 그걸 먹고 있고 예.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감염증이라는 게 갑자기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침에 증상이 나타났는데 저녁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올 겨울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잠깐 그 의사들 국가고시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것도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가 새로운 방역 대책 중에 하나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겠다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협에서는 좀 반대하는 눈치인 것도 같아요. 네, 근데 비대면 진료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의협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개원의들 같은 경우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을 했을 때 네.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우려하는 부작용들이 이제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대면 진료가 허용하게 되면은 동네 병원을 건너뛰고 그 종합병원을 환자들이 바로 상대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원이들 그리고 개원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의사협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개원이들조차도 특히 호흡기 질환을 진료하는 개원이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되어가지고 환자들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좀 서로 양보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양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 의사협회라든가 개원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기한을 정해가지고 코로나 유행이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까지는 예. 비대면 진료를 허용을 하고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조건들을 달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초진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은 초진은 안 되고 재진만 가능한다든지 네. 그리고 뭐 종합병원이라든가 상급병원은 일단은 유예를 하고 그리고 동네 병원들을 예. 상대로 해서 가능하게 자주 가는 한다든지 병원이라든지 뭐, 네. 예, 아니면은 기왕에 환자로 등록이 된 다음에 추가로 약을 처방받을 때만 가능하게 한다든지 같은 여러 가지 좀 촘촘한 제한 예. 조건들을 둔다면은 저는 충분히 의사협회나 혹은 개원의들을 설득할 수 네. 있는
구성이 마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저는 비대면 진료를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해야 올 겨울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더 네. 심각하게 나빠졌을 때 의료 공백을 조금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의대 명예 교수님이시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대학 병원이나 이런 네. 데보다도 우리 일반 지금 시민들이 제일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겁난다 하는 것. 예. 네. 또 병원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누가 지금 코로나 환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더 공포스럽다 이런 네. 부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진료할 수 있는, 즉 검사가 아니라 그 부분들이 일반 환자들하고 동선이 겹치지 않는 상황에서 진료를 볼 수 있는 이런 의료 전달 체제가 완전히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것이 지금 그 상황입니다. 나라 그래서 주도로요? 국가 주도로? 뭐 국가 주도로 하긴 하지만 동네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볼 수 있는 네.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모든 과에 있어서 다 모든 환자들이 병원 가는 게 두렵고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가 두려운 상황이니까 환자는 환자대로, 의사는 이 의사대로. 부분이 예. 해결이 돼야만 되는 것이 이 일반 환자들이랑 코로나 호흡기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랑 동선이 겹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도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든지 혹은 감염병 전담 병원을 만든다는 것이 계속 얘기는 네. 나왔습니다만은 아직도 이것이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예. 이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내년을 위해서라도 이 체제를 빨리 만들어야 만드는 한다.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우려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경기 중심으로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학교들도 늘고 있는데요. 사실 학교는 안 보내도 걱정, 보내도 걱정 이런 게 돼버렸는데 수능을 앞두고 있잖아요.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뭐 지금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더 원격 수업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힘들겠죠. 하지만 지금 긴박한 상황인 것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네. 만약에 이 시기에 고등학교, 중학교 하여튼 같은 캠퍼스를 쓰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의 확진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수능을 보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타격을 지장이 입으니까. 갈 수가 예.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능되기 한 2주일 전쯤부터는 원격 수업을 좀 한 1, 2주간이라도 네. 많이 늘려서 예. 고3 학생들이 수능을 일단 보러 가게 되면 학교 안 나오게 될 테니까 그 이후로는 상당히 그 룸이 생길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고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좀 원격 수업을 어느 정도 늘리면서 수능을 대비해야 되지 않은가.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예. 뭐 중학교는 사실 큰 캠퍼스 건물 자체가 다를 수가 네네. 있으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는 좀 원격 수업을 많이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와중에 무허가 공장에서 가짜 KF94 마스크를 1000만 장이나 만든 일당이 적발이 됐습니다. 일명 포장지가리를 했다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구매할 때 마스크를 직접 확인해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황당한 일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1000만 장 정도, 그러니까 KF94 마스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KF94 마스크는 어쨌든 간에 필터링이 촘촘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 단가가 조금 높거든요. 그 제작 단가를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어설프게 1000만 개 정도를 만든 다음에 네. 그 1000만 개를 KF94 포장지에다가 넣어가지고 판 네.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또 발견하신 소비자도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착용을 해봤더니 가짜다라고 고발을 하셔가지고 이제 밝혀진 사례입니다. 네. 근데 일단은 400만 장 정도가 유통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고요. 퓨어 블루 휘퓨어 클린숨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넣어져 가지고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구매하신 그 마스크 중에 KF94 마스크 중에서 예. 퓨어 블루라든가 휘퓨어라든가 클린숨이라고 하는 상표가 있는 경우에는 예. 가짜 마스크일 가능성을 한번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짜 마스크와 가짜 마스크를 구분할 수 있는 사진들을 비교해가지고 올려놓으신 네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구매한 KF94 마스크가 혹시 가짜 마스크와 유사한 형태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예. 만약에 가짜 마스크인 것처럼 의심이 된다면은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고 쓸 수도 있잖아요. 일반 소비자들이 확인을 못 하고. 네. 그냥 자, 여기서 이제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모르고 쓰셔도 바이러스 차단을 하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은 뭐든 쓰면 도움이 됩니다. 뭐든 쓰면 도움이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이라든지 혹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
뭐 밀폐, 밀접 접촉이 가능한 산밀 환경에서는 네. 필터링이 조금이라도 촘촘한 마스크가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더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예. 그럴 때 이 가짜 마스크를 쓰고 갈 경우에는 네. 애초에 구매할 때 기대했던 바이러스 차단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헬로윈데이 그리고 주말 단풍객 행렬 이렇게가 이제 앞으로 이번 주말에 펼쳐질 것 같은데 코로나 확산세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헬로윈데이 엄청 걱정이 됩니다. 예, 많이 걱정되시나요? 네, 많이 걱정됩니다. 뭐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저녁 뭐 이태원, 강남, 홍대 클럽 근처가 네. 뭐 들썩들썩 거릴 가능성이 큰데 그 서울시에서 굉장히 신박한 그 포스터를 하나 내놓았더라고요. 뭐라고 내놨던 거예요? 유령 흉내 내다가 유령된다. 네,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유령될 가능성은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헬로윈 파티를 즐기러 뭐 강남이나 홍대나 이태원의 클럽을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은 대개는 20대일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 그런데 본인이 유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그런 그 행동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족 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신의 헬로윈 파티에서 옮겨온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의 할머니나 할아버지 혹은 가까운 어르신이 네. 문제가 되어가지고 만약에 안타까운 일을 당하신다면 그 짐을 평생 어떻게 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헬로윈 시즌에는 조금 네.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KBO가 올해 포스트 시즌 관중 입장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어요. 야구 팬들이야 뭐 기다렸던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일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오가는 상황에서 이 부분도 걱정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이 부분은 뭐 계속 해왔던 얘기고 관중이 있었다 없었다 계속 있는 상황인데 지금 50%라는 의미는 거리상으로 보면은 충분히 거리두기는 가능한 수준이기는 한데 네. 제일 큰 문제는 얼마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느냐 하는 것이죠. 즉 안에 관중이 들어가셔서 예. 전부 모여서 고함을 지르면서 응원을 하신다면은 이거 뭐 아무 의미도 없는 네네. 것이고요. 또 그 안에도 실내 환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뭘 사서 먹는다든지 또는 예. 휴게실 또는 화장실 이런 데에서의 실내 접촉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또 손 씻기 잘하고 또 퇴장할 때 물려나가지 않게끔 하는 여러 가지 방역 수칙들이 다 잘 돼 있습니다만은 가끔 이 TV나 이런 데 보면은 모여서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개인이 잘 지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것들을 잘 지켜야 앞으로도 야구도 볼 수 있지. 이것이 잘 안 되고 나면은 결국은 또 무관중이 되는 상황이 네. 되는 것이지만 뭐 이제 시즌이 거의 다 끝나서 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번 시리즈 끝날 때까지 환자가 생기지 않고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스포츠 경기의 특성이 볼 때는 이렇게 무관중부터 시작해서 뭐 30%, 50% 돼서 거리두기가 지켜지지만 끝나고 나서 식사 자리, 뭐 이런 음주 문화 이런 것들이 항상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몇 번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자, 프로야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일본 정부가 프로야구장에서 인구 밀집과 코로나 확산의 연관성을 실험을 하기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50%, 90%, 100% 관중을 채워서 입장을 시킨 다음에 실험을 했다고 하던데 이거는 이거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일본은 이런 발상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크루즈 때도 크루즈랑 똑같은 상황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 해갖고 얼마나 멀리 가느냐, 예. 부페에서 얼마나 멀리 가느냐 이런 것들을 네. 실험하는데 이 야구장에서 지금 한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 많은 관중들 숫자를 모아놓고 했기 때문에 실제 예. 감염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보면 시뮬레이션이 중요하냐 사람들이 감염되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인데 네. 이미 일본 사람들은 시뮬레이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넌센스일 수 근데 그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얻는 이득이 있나요? 이득이라는 건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데 네. 예. 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이 이건 위험하고 이건 안 위험하다. 우리는 그런 데이터를 많이 얻어갖고서 우리는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눈대중으로 하는데 예. 일본은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문화 자체는 충분히 존중을 하고 네. 우리도 어쩌면 배워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발상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난센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듯이 50%, 90%, 100% 관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중들이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서로 밀접 접촉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이러스 전파의 양상이 또 전혀 달라질 수가 네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관중수를 그냥 경기장, 단순히 네. 그냥 50%를 채워놨는지 90%를 채워놨는지 100%를 채워놨는지를 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정책에 반영한다라는 건 제가 보기엔 약간 난센스 같습니다. 예. 여기 넌센스에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 네. 시뮬레이션들이 꼭 슈퍼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내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예. 슈퍼컴퓨터. 뭐 어쨌거나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잘 쓰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백순영 카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강양구 기자와 함께했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